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백악관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민주당과의 경기 부양책 협상을 중단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충격으로 오후까지 상승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급락세로 전환해 1% 이상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밝혔습니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 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아래 양호한 대외 건전성, 지속적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했다 전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논란 관련해 예정대로 과세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일축한 셈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도 위기를 극복하며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가전의 활약 속 두 자릿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LG전자는 스마트폰의 적자 개선으로 1조 원에 육박하는 성적표가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울고 웃은 미국 증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확진된 지 그리고 군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만에 지금 바로 퇴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정치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덜었다라는 평가에 뉴욕 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고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5차 부양책 어느 정도 간극이 좁혀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 찰나에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죠. 오후 3시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께 트윗을 날렸습니다. 협상하지 말아라라는 거겠죠. 대선 이후에 내가 협상을 하겠다. 내가 대규모 부양책을 풀어주겠다. 공화당 쪽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시장이 상승하다가 미국 증시가 밀려 내려왔고요. 우리 시장도 이 충격으로 장 초반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는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지금 0.7%대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좀 즉흥적인 트윗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장은 지금 계속 잘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될지 아직은 불안함이 엄습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0231-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잠시 뒤부터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객장 상황을 바로 짚어드릴게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장 초반에 약세였다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급적으로도 조금은 위아래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오전 시장에서 좀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이다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후 들어서 좀 매수세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역시도 좀 선별적인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LG화학, 네이버, 하나솔루션에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젠, NHN 한국사이버결제, 콜마 B&H 등으로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 등이 눈에 띄는 상황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좀 매수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오전장 대비 오후장 들어서 좀 매수세를 확대하는 모습으로 시장 오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뚜렷한 업종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S오일, 하나솔루션, 두산 퓨얼셀 등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재 쪽에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솔브레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머티리얼즈의 매수세에 집중하는 모습 등이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그렇다면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오늘 바이든 효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뭐 시장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등으로 장 전부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였었는데 뭐 트럼프 관련한 이 추가 부양책 협상 중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여러 요인 등이 복합되면서 시장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관련주 측면에서 보자면 신재생, 이 그린 관련주들의 강세가 시장 내에서 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이름으로 좀 불려지고 있긴 하지만 뭐 신재생, 뭐 그린 뉴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뿐 아니라 이 글로벌 트렌드로 봤을 때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느냐 아니면 조금 느려지느냐의 문제일 뿐 이 녹색 시대로의 변화는 좀 불가피한 모습인데 일단 시장의 인식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 관련해서 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간의 대결에서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당연스레 신재생 관련한 모멘텀이 그 트럼프는 좀 반대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뭐 전일 미국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벌렸다라는 소식은 이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신재생 관련 산업이 고성장 관련한 초기 단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하반기 내내 계속 이어질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관련주 외에도 어떤 이 종목이 뭐 이런 걸 하는 회사였나라는 종목들이 좀 점차 생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폭넓은 관심 그리고 그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 계속적으로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주 내에서는 뭐 대표주격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CS 윈드, 코론 글로벌, 그리고 유니테스트 등의 강세 등이 눈에 띄는 모습이고 이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이 태양전지 모듈 관련한 모멘텀 등이 최근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일단 MLCC 관련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시장 흐름 자체가 뭐 뚜렷하게 상승, 하락을 흐름을 보인다기보다는 업종과 종목별을 모멘텀에 따른 이런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실적과 모멘텀에 주목하는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러한 관련한 모멘텀 내에서는 이 MLCC 관련 모멘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거 호황기였죠. 2017년도 이 하반기 그람당 3.1달러였던 이 MLCC 단가 최근 그람당 2달러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 이후에 내년도부터 다시금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요 급증에 따른 업황이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먼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5G와 전장용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 5G 모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다음 주 13일이죠.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이 5G 모델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G 모델 같은 경우에 기존 스마트폰 대비해서 약 10에서 20% 정도 추가적으로 더 MLCC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런 품질상 고품질 MLCC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삼성 전기 및 일본 상위 업체들의 이런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 삼성 전기를 중심으로 한 기대감 계속 이어나가 볼만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포인트에서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라든가 친환경차 등의 이런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전장용 MLCC 부분 역시도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서 계속 관련주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인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장 내에서의 관련주,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아모텍까지 관심 지속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객장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드립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오늘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9월 보니까 기관은 3거래일 제외하고 순매도만 했다라고 하는데 9월 잠깐만 리뷰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 9월 달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월 달을 시장을 좀 정리를 해봐야 10월 달에 대한 동향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월 달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개인만 샀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살짝 변화가 있는 거는 지수가 조정이 나왔을 때 코스닥 쪽에서 연기금이 그나마 살짝 좀 매수로 돌아섰다란 정도 빼고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의 주의는 개인들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개인 매매가 어떤 힘을 실을 수 있게 정부의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양도세 관련된 얘기들도 좀 철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와 함께 또 증시 자금 동향을 봤을 때 신용 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지난 3월 달부터 시장 반등과 함께 계속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때는 거의 17조 원이 넘어갔던 분위기 쪽에서 9월 달은 시장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한풀 꺾였습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입김이나 그리고 또 증권사 자율적으로 신용 관련된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축소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신용이 안 되는 과정 쪽에서 어떤 자율적으로 정리가 되는 관점들이 높았다라고 보면 특히 반대매매도 같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신용 잔고가 줄었다는 약간 반강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와 함께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특히 신용 잔고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서 부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따지고 있는 예탁금 대 신용 잔고 비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과거 25조 원대 예탁금을 갖고 있다가 10조 원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가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50조 원이 훨씬 넘는 예탁금 대비해서 17조 원대 신용 잔고다라고 하게 되면 비율 자체가 예전 수준만큼 그렇게 큰 압박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떤 신용 잔고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들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그렇게 강하리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유보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예탁금 동향 같은 경우 최근에 한번 또 IPO가 큰 장이 서게 되면은 예탁금이 또 큰 폭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카카오 게임즈 이후로 빅히트 엔터가 어느 정도 또 이제 청약이 끝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어떤 예탁금이 크게 변하는지에 대한 수치 자체의 흐름들도 중요하게 보여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한 예탁금 기조로 보게 되면 50조대 이상에선 계속 유지가 되는 지역들도 어떤 유동성 장세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글로벌 증시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게 되면 9월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선두그룹이 미국의 나스닥과 코스닥으로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의외로 잘 버티고 강하다. 대표적으로 코스닥은 개인들 매수세가 또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그림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선정하는데 그래도 이 그룹이라고 하는 뭐 S&P 500, 코스피 그리고 중국의 상위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한국 증시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쪽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는데 9월 달도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환율 관련된 측면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어지는 얘기가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고 있는 그래서 원화 강세 국면들이 이어진다는 쪽에서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 측면들이 아니죠.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단지 원화만 보고 대응을 할 여력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원화는 위안화와 같이 동반적으로 약세로 가는 강세로 가는 측면들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에서 촉발된 원화 강세가 더 높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달러화 자체가 약세로 가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높다고 보게 되면 지금은 아무래도 그럴 영향권들이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입장 쪽에서 바라보시되 그래도 9월달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수치상으로 매도를 했어도 분명히 매수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또 선택과 집중이 됐다는 측면 쪽에서 약간 양분돼서 바라봐야 될 시각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업종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팔았는데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은 1조 원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높다는 쪽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 밖에 화학업종 쪽의 부분들, 의약품 쪽 이쪽도 매수세가 소폭 이어지면서 그래도 순매수 업종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관은 아쉽게도 아쉽다기보다는 주식하기 싫어하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의 업종을 매도를 했는데 철강 금속 업종만 유일하게 매수한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종목들, 뭐 포스코 광판 같은 경우는 단기 랠리가 나올 정도로 강한 모습이 나오는데 특히 중국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그래도 철강석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어떤 다시 보는 입장 쪽의 기관에 매수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개인 쪽은 금융업, 화학, 운수장비, 금융주를 매수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최근에 이런 얘기도 있죠. 너 은행 가서 우리금융 가서 예금을 드느니 차라리 우리금융 지주를 사서 배당을 받으면 8% 안 되는 배당 가지고 이자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차라리 주식을 사라. 이게 지금 마인드라고 봐야 되겠죠. 저금리 기조상에서 은행주를 대하는 입장이 이런 쪽으로까지 바뀌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변화가 충분히 개인 쪽에서 이를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9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IT 쪽 집중 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LG이노텍, 그리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까지 LG그룹 쪽이 거의 4종목이 들어가 있네요. LG사랑이 뛰어나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 쪽에서 또 지분주였던 SK텔레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과거와는 조금 바뀐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스닥은 여전히 그래도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KMW 같은 경우 그래도 관심이 높고요. 그런 쪽에서 뭐 CJ ENM도 같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쪽들 약간 개별적인 흐름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럼 9월달에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은 일단 어떤 금액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또 눈에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한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또 LG전자도 동시 순매수죠. 그런 같은 쪽에서 기아차 만도 같은 경우 또 자동차 쪽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삼성전기 최근 들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쪽의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코스닥은 의외로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 쪽, 소재주 장비주 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페스 그리고 SFA 그리고 또 LB세미콘, 원익QNC 이런 종목들이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와 연결시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4분기까지 하반기에 좀 둔하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쪽이 기관이 베팅을 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관심 종목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한 대표적인 코스닥 종목 중에 하나가 나이스정보통신이 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신용정보 관련돼서 개인 기업 모두 다 영위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의 수혜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실적이 꾸준한 확대로 나간다라고 하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LB세미콘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돼서 매출이 편중돼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업황이 살아나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디스플레이와 연관된 쪽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변화 요인들이 높다는 시각들인데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넘본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운주 최근에 괜찮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실제로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꾸준한 상승세가 나오는데 이게 벌크선 운임지수 상승세에도 영향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때요? 해운주 앞으로 전망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눈길이 잘 안 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해운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대표적인 특성이 경기 민감주다. 그리고 또 물동량, 교역량이 커져야 수혜를 받는다는 건 잘 아시는 흐름들인데 무역전쟁 쪽 이어졌고 코로나19 사태 쪽에서 뭐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들이 이제 뭐 제조업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가시권에 좀 들어오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컨테이너 운임과 벌크선 운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의외로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하는 SCFI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의 고점 그리고 2018년도의 고점까지 넘어서서 강하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희는 좀 둔감했던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여기 운임 지수다 보니까 이쪽도 수요와 공급 논리가 같이 이어집니다. 즉 공급이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워지는 선사들이 지금 선박을 투입해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그냥
선박 운행하지 말자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화물량은 다시 교역량이 증가하는데 선박이 운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수요와 공급 쪽에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이렇게 폭등하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 또 하나 지금 미중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출입 양, 양국의 수입과 수출량을 보게 되면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이 이제 미국의 농산물을 더 적극적으로 수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응들이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끌어올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벌크 선거 관련된 BDI 지수는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6월 달 때 강하게 변화가 나오다가 지금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벌크선 쪽에서 가장 많이 실는 게 철광석이죠. 근데 호주의 철광석 생산이 약간 공급이 차질되다 보니까 좀 주춤한데 최근에는 그래도 중국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브라질을 대체 공급하는 측면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BDI 지수 살짝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철광석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벌써 지난 고점대 부분을 다시 시도할 정도로 빠르게 철광석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면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벌크 캐리어스라고 하는 또 미국의 중요한 벌크 선사 같은 경우는 BDI보다 먼저 약간 반등하기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쪽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지수 대비해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와 함께 호조를 보이고 있는 HMM이라는 종목이 가장 강하게 변했고 대한해운이 좀 늦는데 HMM 같은 경우는 일단 과거에 현대상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부진했던 모습들이 상반기에 흑자전환 하면서 기대감을 높이는 가운데 주가도 한 100% 올랐습니다. 하지만 펜오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오히려 아직 실적은 올해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경기 민감주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실적 개선 속도보다 좀 더 느린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게 좋겠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또 KSS 해운이라는 가스전 관련돼서 강점 있는 회사인데 이런 쪽에서 천연가스가 이제 수소를 추출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동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해운 관련주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에스핀 김형진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의 진짜 웃고 우는 미국 증시가 돼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사흘 만에 그렇게 빠르게 퇴원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나오자마자 정치적 리스크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또 트윗을 통해서 어제 현지 시간 3시 30분께였나요? 안 한다, 나 안 할란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급락을 했거든요.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관심이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대선 가까우니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하여튼 계속 관심 가는 행동들 또 코멘트들 이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대선 이제 가까이 오면서 점차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의 대선 때는 변동성이 조용했느냐? 그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2000년 이후에 미국의 대선 직전에 10월 달에 빅스 지수가 상승했었던 모습 이것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FRB 세인트루이스 FR 쪽에서 자료를 제가 뽑아봤는데 그 자료에다가 제가 대선의 10월 달 때마다 그러니까 매년 10월 때마다 매 선거의 10월 때마다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2000년부터 2016년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5번 정도를 표시를 해봤는데 따져보니까 그때가 4분기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높아졌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면 주가 흐름이 좀 복잡해지고 안 좋았던 흐름이다, 부담스럽다 이걸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가 지나면 11월, 12월은 좀 낮아진다. 10월보다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빅스 지수가 상승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변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높아진 것이지 빅스가 변동성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변동성 지수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겁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유독 높았었던 2000년 그때나 2008년 때 이때는 저렇게 좀 높아졌던 것이 대선 때문이 아니라 그때는 위기, 금융위기들 두 번이 있었기 때문이고 보통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지만 그것이 그 수준에서 더 올라가진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 5번의 표시를 보고 있지만 제일 높았었던 두 개를 빼면은 3번의 경우는 거의 비슷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수준을 약간 넘어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전혀 저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10월, 11월, 12월 뭐 이렇게 좀 내려가는 추세들이 반복이 됐고 특이한 모습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표를 안 뽑아봤는데 우리 쪽은 좀 조용히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 소식이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반영이 되겠지만 우리 쪽으로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저렇게 변동성을 확대시킬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마다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났었다. 이전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의외로 강한 모습 이런 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고 이 10월 달, 그러니까 9월 후반부터 우리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 아마 대선 직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부터는 우리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서죠. 내일 뭐 삼성전자 쪽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유는 뭐 삼성전자 실적이 좀 기대가 간다. 이것도 그렇고 2분기 시즌에도 의외로 그러니까 예상했었던 것보다 좋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실적은 아니어도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좀 주가가 강세로 갔었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실적 시즌도 실망보다는 기대로 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FOMC 이후에 추가 부양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 대선 이후에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좀 우발적일 수도 있지만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은 필요합니다라고 어제 또 피력을 하기도 했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그럼 파월 의장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그쵸. 됐고, 예,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안 하겠다라기보다도 자기가 하겠다 이 얘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언제 말이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번 우리가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또 말 바꿀 수도 있다. 이 점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관련된 자료들 몇 가지 가져왔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흐름을 그 당시에 다우 지수하고 미 국채하고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변화를 보였는지 그렇다면 재정 정책의 영향이 자산시장 쪽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까만 박스권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때 이후에 자산시장 변화를 표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시장은 쭉 빠졌죠. 맨 위에 있는 다우지수는 쭉 빠졌고요. 아래쪽에 국채가 확 튀어오르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세 번째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확 튀어올라서 지금 현재까지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의 뭐 대립구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제 그 코멘트가 그럼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의 대립구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그럴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채권 발행하고 유동성 흐름의 관점하고 이 삼각구도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발행 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번에 4분기에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월은 좀 적지만 이번 주가 가장 많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에는 가장 많고 뭐 4분기 중에서는 10월은 적은 편이니까 이번 주만 넘기면 10월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11월 가면은 좀 더 복잡해지겠고요. 그래서 저렇게 채권 가격이 확 오른 게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3년물 국채 발행이 520억 달러 발행 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격을 올리려고 뭐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참 아이러니한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정책 얘기가 나오면 이 국채
그리고 미 국채 발행 시즌, 그리고 미 국채 발행 물량, 이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재무부하고 FRB가 컨트롤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은 어떠한 또 코멘트를 날려주실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분기별로 발행 규모를 제가 뽑아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월별로 이렇게 스프레드 시켜가지고 분기별로 했었던 걸 쫙 펼쳐가지고 월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이렇게 쭉 흘러오는 그런 발행 물량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지만, 표에서 보시면 제가 오렌지색으로 쭉쭉 이렇게 표시한 게 이번 올해의 3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렌지가 3월, 두 번째 오렌지가 6월, 그다음 세 번째 두 개 구간이 8, 9월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이 11월, 12월, 그러니까 이 4분기 때, 이번에 맞이하는 4분기 때 발행될 물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4분기의 10월 달, 그러니까 오렌지색으로 표시 안 한 그 오렌지 선 사이에 있는 그런 막대기는 좀 작죠. 그래서 제가 이 10월 발행 물량은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전월 대비 한 1,050억 정도, 그리고 11, 10월은 그 2배 정도,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어떤 코멘트가 좀 부정적으로 나와도 사실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것도 어느 정도 가만히 됐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달 지나가면 다음 달하고 그 다음 달 4분기 발행은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가장 높죠.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2배, 3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단순히 절대치 발행 물량이 아니라 증가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절대치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저렇게 증가를 한다면 국채 시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치로 보시면은 첫 번째 막대기가 1,454억 달러고 6월 두 번째 막대기가 2,279, 그다음에 8, 9월은 합하면 3,800억 달러대고요. 그다음 11, 12 합하면 5천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발행 증가되는 속도가 거의 1.5배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은 계속 국채 발행 증가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냥 그냥 FRB가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게끔 대통령께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드가 그러면 자산 항목별로 이쪽에 개입하고 있었던 추이는 과연 어떻게 변했나, 그걸 알아보려고 자산 항목별로 매입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별로 제가 꼽아본 건 뭘 꼽았냐면은 맨 2가 국채 발행에 참여한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자산에서 국채가 계속 늘어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모기지 채권이 푸른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맨 아래쪽에 붉은 선으로 조금 늘어나다가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그 모습이 레포 시장 개입 물량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5월 이후에 저 증가 속도가 좀 빨랐었던 초록색 선이 좀 빠르죠. 4월부터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 6월부터는 이렇게 좀 약간씩 증가하는 모양새고, 아래쪽에 두 개, 그러니까 모기지 채권하고 레포 시장 쪽 개입은 뭐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이 지금 최근에 FRB 쪽에서 미국 채권 시장 쪽이나 자산 시장 쪽으로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개입을 안 하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중장기 국채 쪽으로 들어오는 물량도 저 숫자를 따져보니까 630억에서 81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막 늘어나는 그 막대기들, 그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것을 과연 누가 막아줄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저렇게 높아지는 증가량 때문에 최근에 국채 응찰률도 그렇고 가격도 약간씩 밀리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었던 것이죠. 그런데 10월에는 좀 여유가 있지만 이번 달에 좀 이번 달 중에는 이번 주가 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좀 도움되는 발언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확인되지 않는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물량들이 발행이 된 내년도 물량이 확정이 되는 것이 11월 4일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11월 4일에 미국 재무부가 이 1분기 국채 발행 일정까지도 확정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무부하고 FRB가 그런 향후 운영 일정을 감안해서 꾸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0월 중에는 밑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11월 초에 발표를 하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통령께서는 10월 중에는 가장 빡빡한 구간에서 채권 시장에 도움되는 발언을 하실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대선 이후까지 계속 미뤄질 수는 없는 구도다. 이 점을 본다면은 10월에 나타나는 악재들은 11월 초 지나면서 호재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든 말바꾸기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시장을 겁낼 것이 아니라 조정 시에 계속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사실 변동성이 뭐 3월만큼 큰 건 아닌데 지금 오늘만 봐도 장 초반에 주춤하다가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이번 주 내내 잘 따지고 보면 또 상승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증시 흐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쪽도 9월 후반부부터 좀 안 좋은 점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비투가 많았다라는지 뭐 그래가지고 증권사 쪽에서 신용 공여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지만 사실 지금 그러한 요인들이 유동성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들어와 있는 예탁금이 빚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용융자는 따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유동성을 막는다, 그 한계에 이르른다 해서 그동안에 유지됐던 유동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좀 불안 요인이 부각이 됐고 노출이 된 것은 사실인데 그러한 악재의 노출이 향후 추가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대외 요인에서 보셨듯이 10월의 조정은 11월 이후에 강세장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듯이 우리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출되고 있는 그런 악재들도 기회로 좀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3월 26일 이후에 개인이 이렇게 좀 매수가 많았다라는 점을 제가 종목별로 좀 살펴보니까 순매수 상위 한 100개 종목이 그 매수량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20% 정도는 특정 종목에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하고는 좀 별개의 종목들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점이 약간 좀 불안요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ETF나 ETN이나 뭐 이쪽으로 좀 들어간 자금들이 한 4조 원이 넘고 IPO 쪽으로 들어간 것이 한 1조 5천억 정도 수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한 6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20%가량은 약간 시장 외적인 흐름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좀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80%가 괜찮은 흐름 쪽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종목들이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개인 쪽에서 들어왔었던 그런 매수 자금들이 일부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한 80% 정도는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와 기회가 공존이 되고 있는 변동성이 큰 시장은 이긴 하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수들을 갑자기 무너뜨리고 제가 그 지수대 말씀을 드린다면 선물 지수로 한 300포인트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제 ETF 쪽의 시장에 대해서 정책적인 규제가 9월 말부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IPO 시장이 어제 빅히트 쪽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는 IPO 시장 쪽이 크게 영향을 미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PO 시장이 과열한 이후에는 그 후유증으로 약간 좀 냉각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지만 일단 IPO 시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이 본 시장 쪽의 부담이 좀 덜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나타나는 3분기 실적, 삼성전자 실적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제 대선까지는 한 보름 정도, 거래일수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요. 그 대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특히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언택에서 컨택 쪽으로 종목 변화도 나타나고 있고 업종 대표 고수들이 좀 끌고 나가고 있다는 그런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11월을 대비하는 10월의 조정 전략을 좀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 흐름 관련된 얘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워 리포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네. 위원님, 모자를 쓰실 거면 쓰시고 네. 벗으실 건 벗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약간 벗어야 될 것 힙하게 시장이 지금 좋아졌잖아요, 많이. 미국에도 네네.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듣기로는 뭐 이미 포트폴리오에서 목표 주가 또 터치한 종목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 그동안에 어떻게 하실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님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종목 공개해 드리죠. 월요일에 이미 한 종목 공개해 드렸고요. 한 종목은 언제 공개를 해 드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두 종목 공개하고 편집된 종목은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검색을 합니다. 노란톡은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한 뒤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모두 다 플러스고요. 현재 수익률 많이 올라갔네요. 140%에 육박합니다. 지금까지 아마 누적 수익률 사상으로는 가장 높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보일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슈마신스까지 플러스 어제와 동일하고요. 또 가보겠습니다. 목표가 달성해서 나간 종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오텍, 뭐 레몬 모두 다 10% 넘게 올라갔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동일고모빌부터 뭐 써니전자 2번 써 있는 게 오타가 아니고요. 써니전자를 2번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종목을 가지고 이주연 전문위원 특징이 들어가서 목표가를 달성한 뒤에 다시 눌림목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서 나오는 모습들이 있어서 은선물도 그랬고 동일 종목으로 이렇게 목표가 달성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5종목 잘 차 있는데 한 종목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써니전자가 또 빠져나갔고요. 에스맥, NHN, 드림시큐리티 모두 다 플러스고 드림시큐리티 하루 만에 다시 상승폭 확 키웠습니다. 예, 오른쪽을 화상을 너무 보고 싶어갖고 봤는데 변화가 없네요. 위원님, 네. 예, AS 해주셔야죠 그러면. 네, 오늘, 어저께 이제 시황 설명드리면서, 음봉이 나오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어저께 이제 트럼프의, 돌발,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경기 부양책 안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제 저점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21선 중심 라인을 굉장히 강하게 잘 도탈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은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한 2,4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들 한번 볼 텐데요. 뉴지랩은 크게 지금 나파모 스타트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서,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그냥, 최근에 하락 추세대를 벗겨놨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상승 전환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 지금 잡혀가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 종목이 이제 NHN인데, 이 종목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안에서의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7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이 종목은 한번 계속 지켜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8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가능성 열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만 원 부분이 이전에 이제 그 지지를 받았던 이런 이제 저항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 돌파 여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굉장히 좋고요. 이제 게임 하반기에 3개 정도 출시 예정이었는데 이슈들이 아마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종목들 흐름 괜찮게 움직일 가능성 높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자, 그리고 S맥입니다. 지금 조금 더 올라왔는데, S맥 같은 경우 이제 시장 영향으로 이제 좀 조정이 크게 나왔지만 제가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 지지를 하고 올릴 거다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 반등 흐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매수가 부분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요.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혈장 치료제가 변종들도 좀 잘 핸들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엑스맥은 이제 뭐 혈장 치료 관련된 이슈도 있고 자회사들의 이제 합병,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와의 합병, 금호 HT죠. 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인데 오늘 보시면 지금 고점이 만들어진 부분이 앞에 한번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저항이 만들어졌던 2,100원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오늘 뭐 한 번에 돌파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파동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돌파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거치겠지만 올라가는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포트폴리오 목표가 달성하면서 제외된 종목인 써니전자인데요. 제가 대선 테마는 7월 달에도 말씀드리고 7월 달에는 거의 뭐 모든 대선 테마들이 바닥권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8월 달 무방할 때도 이제 하반기 필승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부모 리포트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나와 있는 종목들도 있죠. 동일공벨트라든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현이라든지 굉장히 종목들 크게 움직였었고요. 모두 다 이제 성공적으로 수익을 냈었고 KNN도 여러 번 매매를 하면서 계속 큰 수익을 드렸었는데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급등 이후에 조정 나올 때 노란 톡방에서도 사람들에게 매수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급등 직전에 포착을 해서 추천드리고 다음날 바로 시세가 나와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번에도 한번 또 이렇게 수익을 잘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써니전자 같이 이런 대선 테마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점에 지금 잘 가지고 계시다 하면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 뭐 정리하신 분들은 다시 이제 조정 나올 때 기다리셔서 저점 매수를 또 노리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5,500원 이게 제가 뭐 5,500원이 목표가다 해서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확 빠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 가격대가 의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밀리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써니전자는 이제 1월이죠. 1월 달에 보면 급등했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이런 갭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 구간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저는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상향 흐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뭐 상한가 연속으로 쭉쭉쭉쭉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뭐 한번 조정을 또 주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절대 대선 테마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급등할 때 추격 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제가 방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릴 때 사놓고 올라갈 때 파시면 돼요. 근데 내릴 때 저점을 잘 매수해 놓으면요. 대선 테마는 연말까지 그리고 연초까지 보시면 정말 큰 수익을 줄 거예요. 제가 이거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도 뭐 그때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30% 넘게 수익이 나셨을 거고 나중에 한두 달 지나서 보시면 뭐 물론 이후에 또 공략할 자리가 나오면 제가 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겠지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겁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두시고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적인 부분 절대 망하지 않아야 되는 기업들 특히 코스피 종목이면 가장 좋겠고 회사 재무제표가 좀 탄탄한 종목들 경우에 바닥권에서 우상향 흐름으로 진입하는 시점에 잡아두시고 한 3, 4개월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두세 배는 우습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써니전자 같이 오늘 이제 야권에서의 안철수 의원이 이제 지지율 1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 지지율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권 테마들 지금 제가 타 방송사의 전문가들이 막 명절 때 되니까 이제 와서 막 추천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제 대선 테마들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등이 나오고 나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급등 따라 잡으시지 마시고요.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로 천천히 느긋하게 잡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써니전자 오늘 수익 내신 분들 많으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이제 드림 시큐리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뉴딜 관련해서 보안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거고 부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내고 이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져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오고 상가가 나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가 그렇게 쉽게 나왔던 적은 뭐 몇 번 없어요. 몇 번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급등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고점 돌파하면서부터 또 시세가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고, 현재 한 4% 정도 수익권인데 어제 이제 시세 나오고 오늘 좀 눌리고 있죠. 여전히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이 이제 정고점 돌파하기 전에 수종을 살짝 눌러주고 그렇게 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드림 시큐리티 공략하신 분들께서는 보유 관점으로 목표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AS까지 쭉 들어봤고요. 더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찍고 입장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또 이어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